첫 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체와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일부 다뤘었고 지금 중등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중3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서도 일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물질의 특성 1을 볼 건데 자, 요 조그만한 바둑알 동전을 물에다가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 가라앉을까? 뜰까? 동전이 물에 떠? 아니 안 떠요. 그러면 주먹만한 나무토막을 집어던지면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뜨지 않을까? 뜨지 않을까? 왜 큰 나무토막, 주먹만한 나무토막은 물 위에 뜨고 조그만 바둑알은 물에 가라앉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성질이 다른 까닭이 뭔지 이번 시간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나와 있네. 물체와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필, 책상과 같이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물체라고 하고 그 물체를 이루는 나무, 철, 유리, 플라스틱 같은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한다. 그치?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지. 물질들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자 여기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이 뭐라고 하지? 분필 홀더라는 물체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됐니? 자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거 보면 물질의 성질 단단하냐 투명하냐 휘냐 물에 뜨냐 이렇게 물질의 성질을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 이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 고유한 건 뭐니? 나만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야. 겉보기 처음 들어보니? 겉보기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거. 자 봐봐. 이 벽을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무슨 색깔이야 지금? 초록색에 딱 봐도 딱딱 두드리니까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지. 그에 반해서 얘는 필통 한번 봅시다. 무슨 색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색깔이 주황색이고 딱 보지 않더라도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은 이거지. 눈, 코, 입 그리고 만져보는 촉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냄새, 색깔, 맛, 굵기 딱딱하냐? 물렁물렁하냐? 그리고 만졌었을 때 촉감이 뭐 차갑다 혹은 단단하다 뭐 이렇게 부드럽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컵에 하나는 식초를 담가놓고 투명한 하나는 물을 담가놨어. 자 얘를 구분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눈으로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겠지. 둘 다 투명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냄새를 맡다거나 아니면 한번 찍어 먹어보라는 거지. 그랬을 때 강력한 그 식초의 특유한 향이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식초구나.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을 봤는데도 맹맹해 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맛이 다르거나 냄새가 달라서 물과 식초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설탕하고 소금이 있어. 그러면 둘 다 흰색 가루야. 그러면 얘를 소금이고 누가 설탕인지 알아보려면 맛을 보면 짜냐 다냐 그리고 결정의 상태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었을 때 소금은 조금 더 크고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설탕은 각이 좀 덜 져져 있는 형태,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촉감을 하면 얘는 거칠어. 그리고 얘는 조금 부드러워. 이런 식으로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의 특성 나오는데 물질의 성질 중에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고유한 자기만의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야. 겉보기 성질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등이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끓는 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우는 라면을 몇 개 끓여 먹니? 한 개요. 한 개? 두 개 먹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한 개. 자, 라면 하나를 끓이면 500ml의 물을 집어넣고 끓일 거야. 그러면 이 물을 500ml를 끓여놓고 라면을 끓여. 그럼 몇 도시에 끓일까 얘? 100도시에서 끓일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많이 먹게 생겼지. 두 개 끓일 거야. 그러면 야, 두 개 먹으면 선생님 힘들어. 1000ml에 넣고 물을 끓일 거야. 그러면 얘는 몇 도시에 끓일까? 얘도 100도시에 끓일 거라고. 자, 이렇게 양이 많든 적던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끓는 점이 100도로 같다고. 맞아? 이게 그 얘기야. 즉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 물이 가지고 있는 끓는 점이라는 것은 양이 적던 많던 100도시라고. 이렇게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에탄올 얘기를 해볼게. 에탄올은 끓는 점이 얼마인데? 78도씨야. 78도씨. 얘는 물이랑 에탄올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끓는 점만 비교를 했었을 때 에탄올도 투명해. 물도 투명해. 얘가 물인지 에탄올인지 몰라. 근데 에탄올 맛을 볼 수 없지. 고음료 에탄올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진 않아. 바보 돼. 이렇게 막 먹으면 죽겠는데 찍어 먹으면 안 좋겠지. 그러면 얘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 온도계 끓여놓고서 밑에서 끓이라고. 그러면 얘가 막 바글바글 끓을 때 100도, 얘는 78도. 그럼 누구야? 얘는 에탄올이고 얘는 물이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끓는 점처럼 어떠한 물질의 고유한 에탄올은 78도씨,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질의 특성 자체가 뭐야? 노란색을 띤 광택을 내는 게 특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금인지 아닌지 보자라는 거지. 보니까 어때? 노란색이면서 특유의 광택이 나. 얘는 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헬륨 봅시다. 헬륨은 공기보다도 가벼우니까 우리 파티할 때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위에다 붙여놓잖아. 근데 헬륨만 집어넣으면 얘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냥 얘가 뜬다고. 근데 지우는 후 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 풍선 어떻게 돼? 놓으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이런 식으로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그런 물질의 특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탕은 물에 넣고 저으면 녹아서 물에 섞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용해가 된다. 물에 녹는다. 이런 것들 다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를 했던 물질의 특성인 겉보기 성질,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에 어느 점 같이 되어 있는 이 얘기는 뭐야? 녹는 점하고 어느 점이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용해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길이야.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자, 이게 뭐야? 종이라는 애인데 종이가 갖는 얘의 특성이 있겠지. 얘가 길이가 이래. 얘는 길어. 그러면 얘와 얘의 물질의 특성이 다를까? 길이에 따라서? 둘 다 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자, 구리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구리가 이만큼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질량이 얘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구리의 성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도 마찬가지지. 물의 양이 아까 50, 물의 양이 1000ml, 50, 500 부피가 달라지더라도 이 물질의 특성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 세 개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야. 색깔, 맛과 같이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뭐라고 해? 뭐라고? 겉보기 성질. 자,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특성 중 첫 번째 나오는 게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듬성듬성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밀도야. 밀도가 커, 밀도가 작다. 밀도가 크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으면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뜬다.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이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먼저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질량 얘기를 할 건데,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야. 공간을 우리는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얘기를 할 거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이런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얘기를 했었을 때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여기 세로를 서로 곱해주면 얘 부피가 나오지. 이렇게 어떠한 물질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상태에 관계없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우리 책 보면 지금 여기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될 거야. 숙제 내면 이거 적어보면 됩니다. 한번 내가 적어보라는 거지. 내가. 자, 이렇게 부피를 나타낼 때 단위 잘 봐야 돼. 제곱센티미터. 그럼 여기 1cm, 1cm, 1cm가 될 거고, 그 다음 미터는 세제곱미터는 여기가 1m, 1m, 1m 이렇게 되겠지. 혹은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거, 음료수 얘기를 할 때 밀리리터, 그 다음 리터. 요게 이제 부피의 단위가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이렇게 금방처럼 이러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같이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계산하기 되게 쉽겠지. 왜? 각 모서리의 길이를 측정해서 곱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런데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멩이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가로 세로 높이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메스 실린더에다가 20가지 물을 채워놔. 그래놓고 돌의 경우에는 실을 매달아가지고 얇은 실을 매달아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그 늘어난 물의 양만큼 여기가 30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처음에 있던 20을 30에서 빼주면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그러면 그 돌의 부피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실의 부피가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실은 얇으니까 그건 좀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의 고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것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고서 나온 거지. 순금 1kg 줬는데 대장장이한테 만들려고 했는데 소문에 1kg를 다 안 쓰고 800g만 쓰고 나머지 200g은 뒷돈으로 챙겼더라 라고 했으니까 아르키메데스 보고 야 이게 다 썼는지 한번 확인해봐 했는데 1kg 왕관이 1kg래. 다 썼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목욕하다가 청산 하면서 이렇게 누웠더니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 보고서 아 물질의 특성이구나. 밀도는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다르면 다른 게 섞여 있구나 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피가 일정하지 않은 애는 참 담고 늘어난 물의 양 쉽게 구할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정육면체로 된 거 있지. 집어넣어도 똑같이 돼. 울퉁불퉁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육면체로 직육면체로 된 애도 집어넣어도 측정할 수가 있는 게 될 거고. 근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코르크마개가 있어. 코르크마개. 얘 부피 알고 싶어. 그러면 얘는 물 위에 뜨잖아. 떨어뜨리면 그냥 위에 동동동동 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얇은 철사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줘.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물의 양만큼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의 부피라고 하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한다. 됐어? 부피의 개념 이해가 됐지? 이게 이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번에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는 조금 양이 좀 된다, 양이 좀 많다라고 하면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라고 하지. 눈금 실린더에다 놓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긴 비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 플라스크도 있지. 얘네는 어떠한 용액을 담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쓸 거고, 부피를 재려면 이런 식으로 되는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 요거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 얘의 눈금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부피를 재려고 하면 여기다가 바닥에 깔리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양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피펫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스포이드인데 스포이드의 눈금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피펫을 사용해도 되겠다. 액체의 부피를 이렇게 측정을 할 건데, 여기서 측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바닥에 놓고서 측정을 항상 해야 돼. 왜냐면 바닥에 놓지 않고 이렇게 들고서 눈대중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정확한 눈금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실험은 평평한 바닥에 놓고 옆으로 가서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밑에서 쳐다보게 되면,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눈금이 덜 읽히고 밑에서 쳐다보면 더 많이 읽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기에 메스 실린더가 있다고 하면 몸을 똑같이 수평으로 눈과 물 높이가 맞춰져서 읽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자 이렇게 돼 있어.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양쪽 부분이 올라가.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는 거지. 1번. 위에 부분. 2번. 자, 물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여기 어디를 읽어야 되는? 아니면 여기 끝에는 올라갔으니까 여기 중간인 3번. 어디를 읽어야 될까? 1번? 1번 아니에요? 누나 어디라고 생각해? 1번. 1번이야. 이거 올라간 거는 무시를 하고 이렇게 맨 밑에 부분을 읽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정형가요. 그렇게 하자고. 그 다음에 물은 이런데 수은 같은 경우는 수은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 수은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이렇게 위에 부분을 맞추면 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눈금 읽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고체, 액체, 부피 측정했습니다. 기체는? 자, 여기 보면 이거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부탄가스라고 하는 휴대용 가스 있지. 원래는 뷰테인이야. 뷰테인이라고 읽어야 돼. 부탄가스는 그냥 상표 이름이니까. 이 뷰테인 가스를 여기에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이 용기의 부피가 그 기체의 부피가 될 거야. 근데 몰라. 기체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 용량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메스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를 바깥으로 빼놓으면 이 기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물을 밀어내겠지. 그러면 여기 차지한 요만큼이 그 기체의 부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단 이렇게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려면 이 물에 잘 안 녹아야 돼.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물에 확 녹아버리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 됐니? 그리고 이 부피 환산, 부피 단위 환산하는 거 요거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거고. 자, 고체를 보면 아까 물에 넣어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고체는 물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을 하는데 소금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녹아요. 녹겠지. 그러면 걔는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겠지. 설탕과 이런 애들은 물에 넣으면 안 되니까. 나프탈렌이나 그런 애들은 에탄올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안 녹는, 물에 녹으니까 에탄올에 넣어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은 나트륨 금속 원소야. 나트륨.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니? 염화나트륨 들어본 적 있니? 이게 나트륨이고 이게 염소거든. 두 개가 합쳐지면 염화나트륨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이야. 근데 이 소금 전에 이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근데 이 나트륨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잡살이라네. 좁쌀만큼 물에다가 나트륨 금속 원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부글부글하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 그리고 손톱만큼 집어넣으면 이게 팍 하고 폭발을 해. 이 정도 집어넣으면 우리는 여기 화상 입어.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야. 이런 애들은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나 폭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에 넣어서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그냥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보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거야. 자, 이제 밀도를 얘기를 하는데 부피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이제 질량 얘기를 할 거야.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질량 얘기를 할 건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질량.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게를 사용을 하지.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해서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한 게 무게가 될 겁니다. 3학년 때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너 몸무게가 얼마야? 아, 여학생밖에 없네.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해서 철수한테 물어봤어. 철수가. 너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원래는 몸무게라고 얘기를 하면 과학적으로는, 자, 저는 80뉴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80뉴턴이라고 하는 거 봤어? 없지. 몇 킬로그램입니다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질량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로 환산을 해놓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몸무게 측정하는 장치라고 하면, 일단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데,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이 질량은 변하지 않아. 지구에서 측정한 질량, 달에서 측정한 질량 같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다만 무게는 바뀔 수 있어. 왜? 지구는 달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클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상수가 더 커. 즉 지구하고 달하고의 차이는 6분의 1이야. 여기서 질량이, 무게가 60kg이면 달에 가서 재면 10kg이 나오게 된다. 그렇지만 질량이 여기 10이야. 그러면 달에 가서도 질량은 10이야. 같다라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질량의 단위는 여기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을 사용을 할 거고,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전자저울이나 위접시 저울 등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전자저울인데, 이거는 뭐 적은 양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이거 기껏 해봤자 1kg, 2kg밖에 안 되니까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지. 자, 여기를 사용을 하면 전자저울이니까 항상 수평이 맞는 곳에 넣어야 정확한 측정이 될 거지. 수평 맞추는 방법은 여기 안에 보면 물 들어있어. 물 들어있어가지고 이 기포가 이 중앙에 왔었을 때 수평이 맞는 거지.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 전원 킨 다음에 빈 용기를 올려놔. 그럼 빈 용기만큼의 무게가 측정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딱 0점 버튼을 누르면 얘 올라가서 딱 0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이 되면 그대로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액체의 질량은 288.5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거가 나와 있네. 전자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질량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게와 질량 값을 서로 같게끔 맞춰놓은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부피 얘기를 했어.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크기, 부피, 차지하는 크기, 부피. 그 다음에 질량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라고 했어. 자,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섞을 거야. 밀도 얘기를 하려면 정의 한번 봅시다.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될 겁니다. 즉,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게 된다. 자, 밀도는, 자, 질량은 아까 g이라고 했고, 부피를 밀리리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램 나누기 밀리리터니까 밀도의 단위는 그램/밀리g이 될 거야. 여기에 킬로그램이 들어가고 여기 리터가 들어가면 뭘로 바꾸면 돼? 밀도는 킬로그램/리터가 되겠지.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갖다 놓으면 밀도의 뭐가 돼? 단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제곱미터,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고 세제곱 센티미터. 자, 봅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이 밀도가 결국에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지. 그 얘기는 이 물체와 이 물체는 서로 다른 물체라고 하면 밀도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질량이 같다라고 칩시다. 얘가 같아. 그러면 밀도가 작으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서로 반비례니까 얘는 커진다라는 거야.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 질량이 같을 때. 자, 질량이 같아. 이번에는 밀도가 큽니다라고 하면 부피는 어떻다? 작다라는 거지. 서로 어때? 반비례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얘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의 밀도를 구하려면 우선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부피하고 질량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구하면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탐구 봅시다. 전자저울로 먼저 금속의 질량을 측정을 할 거야. 그 다음 메스 실린더에 집어넣어서 뭐를 할래? 부피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밀도를 구하면 되겠다. 자, 실험을 해보니까 질량이 44.8g이 나왔고 부피가 5ml가 됐습니다. 그러면 밀도를 구하려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5ml 분의 44.8g 나누면 8.96g/ml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단독으로 얘의 밀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와. 거기 보기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같이 엮어서 뭐 얘기가 나올 거냐면 밀도의 특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금방 부피는 이만큼은 부피가 크고 이만큼은 부피가 작고 이만큼 질량 작고 이만큼은 질량이 커진다라고 했지.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밀도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는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될 거야. 그렇다면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물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얘가 몰라. 얘는 몰라. 뭐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데 얘의 밀도를 구하면 밀도가 같아. 크든 작든 밀도가 같으면 얘 같은 물질이고 밀도가 다르다. 크기가 똑같은데도 밀도가 달라. 그러면 다른 물질이다. 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왼쪽에 보면 부피와 질량 그래프네. 그래프 나오면 싫어하지 너희. 쉬워.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게 뭐니? 부피분의 질량 x축분의 y축 뭐를 나타내는 거?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a와 b의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크냐라는 거죠. 기울기 큰 애가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저런 식으로 말로 안 하고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왜? 부피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축이 부피, y축이 질량. 기울기네? 그치? x축 증가하는 거네. y축 증가하면 좀 하고 있지? 맞아? 뭘 나타내?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이 기울기가 뭐다? 밀도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딱 보고 얘의 밀도가 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밀도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여기다 액체에다가 어떠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같이 집어넣어 봤어. 그러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거야. 얘네 집어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밀도가 큰 애는 밑에, 밀도가 작은 애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하고 식용유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누가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위에 뜬다고.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순으로 밀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 물에다가 얼음을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물에다 얼음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겠는데. 그래. 얼음은 물 위에 떠. 집어넣어봐. 무조건 뜬다고. 그러면 물하고 얼음하고 누구의 밀도가 크니? 그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크지. 얼음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밀도를 비교하면 서로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물 위에 물질은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체 봅시다. 파티하고 싶어. 파티하려고 했더니 헬륨 가스를 사와서 열심히 헬륨 가스를 넣다 보니까 어때? 헬륨 가스 다 썼어. 풍선 잔뜩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불을 불어야지. 후후 불었더니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뜨더래. 근데 입으로 부른 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가라앉더래. 왜? 여기 공기의 밀도보다 헬륨의 밀도는 작으니까. 공기의 밀도보다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크니까 밑에 가라앉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밀도가 누가 커? 이산화탄소, 그 다음 공기, 그 다음 헬륨 이런 순으로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물질은 상태에 관계없이, 상태라고 하면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상태에 관계없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기체는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피가 많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웠었던 내용이지 1학년 때. 맞아? 1학년 때 배웠었어. 그러니까 밀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하면 고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압력을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표시를 할 때는 뭐도 같이 해야 돼? 온도도 압력도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를 표시를 해놨는데 25도씨 1기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야. 25도씨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온이라고 보면 될 거고 1기압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기를 그냥 1기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25도씨 1기압에서 보게 되면 물 4도씨의 경우에는 밀도가 1g/세제곱센티미터. 물의 밀도 얼마니? 1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식용유 아까
물 위에다 식용유 떨어뜨리면 식용유는 위에 뜬다고. 왜? 식용유의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봐, 0.92로 더 작지. 글리세린은 1.26으로 더 물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 위쪽에 글리세린은 밑에 가라앉고 그 다음 물, 식용유 순으로 밀도 차에 의해서 밀도가 작은 애가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밀도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구명조끼가 해당이 될 거야. 워터파크 가면 무조건 구명조끼 입고, 배 타면 지금 법으로 바뀌어서 무조건 구명조끼 입어야 되지. 구명조끼는 밀도가 작으니까 내가 바다에 물에 떨어지더라도 밀도 가보니까 떠 있을 거잖아. 그러면 구조되기가 쉬울 거니까 그럼 구명조끼가 될 거고. 잠수 해본 적 있니? 네. 몇 미터까지 잠수해봤어? 그냥 프리다이빙? 아무 장비 없이?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그 수영장 보면 가장 깊은 데가 한 2m 되고 하거든? 그 2m 바닥까지 가기 힘들어. 왜? 우리 부력이 있기 때문에. 부력 배워서 알지? 1학년 때 부력 배웠잖아. 부력. 중력에 반대되는 위쪽으로 올리는 그 부력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잠수부들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때? 허리에다가 납 주머니를 차지. 밀도가 큰 애들 차니까 어떻게? 내가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서 잠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서핑보드 타본 적 있니? 서핑보드 물에다 얹어놓으면 가라앉으면 되겠어? 그럼 물속에서 해야 되잖아.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뜨니까 파도 위에서 탈 수 있는 이러한 서프보드,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물 위에서 파도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 그런데 대부분의 물질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부피는 커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부피는 이렇게 커지게 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된다. 그치? 질량은 거의 변하지가 않으니까. 자,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면 밀도는 커지게 될 거지. 밀도가 커진. 지금 이거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자, 따뜻한 공기 생각을 해봅시다.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 공기가 여기 있어. 공기 덩어리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갔어. 따뜻해졌어.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부피 커져. 얘가 부피가 커질 거야. 맞아?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커진다라고 했어. 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벼워. 밀도가 큰 애보다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 덩어리가 따뜻해지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차갑지. 차가우면 부피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부피가 작아졌어. 그러면 밀도는 어때? 올라가겠지. 서로 반비례하니까. 밀도가 크다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올 거지. 그러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에어컨을 왜 위에다 설치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니까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아? 천장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지. 난로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난로 위에다 해놨지. 되게 비효율적인 거지. 왜? 뜨거운 공기는 위에만 계속 있을 거고 우리 밑에는 차갑다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서서 공부해야지. 그래야 따뜻하지. 맞아? 근데 한 대로 같이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컨을 밑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없어. 스탠드 에어컨 보면 바람 나오는 구멍이 다 어디 있어? 꼭대기에 있지. 그게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차를 이용을 하면 우리 집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보면 아파트 살 거잖아. 그치? 다 천장에 붙어 있어.
왜냐면 공기의 밀도가 0.0000 이렇게 되고 LNG, LPG가 있는데 LNG는 우리가 도시가스야.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작니? LNG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밀도가 더 작으니까 집에서 가스가 새게 되면 어디로 가? 다 공중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가스 경보기를 위에다 설치를 할 거고 LPG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에서 쓰는 커다란 그 회색의 가스통이야. 걔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 걔가 누출이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겠지. 그러니까 그때 LPG를 사용하는 곳에 가스 경보기는 어디?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된다. 왜? 가라앉으니까. 그걸 공중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란 얘기지. 맞아? 여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밀도를 사용하는 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한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밀도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 물질을 컵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위로 뜨는 애는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뜰 거고 밀도가 큰 애는 밑에 가라앉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의 밀도 구하기. 크기가 서로 다른 정육면체 모양의 알루미늄 조각도 있고 철 조각도 있네. 질량을 각각 측정해 볼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정육면체네? 정육면체니까 각각의 모서리를 다 구할 수 있지, 길이를. 그래서 질량 구해보니까 알루미늄의 경우에 작은 조각, 큰 조각 질량이 21.6, 작은 조각 2.7, 철은 작은 조각이 63.2g, 작은 건 7.9g. 다르네, 질량이. 부피도 봅시다. 81, 부피는 같네.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다르네.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를 구해보니까 2.7, 2.7, 7.9, 7.9. 자, 그러면 결론 정리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알루미늄과 철의 질량, 부피, 밀도를 구해보니까 알루미늄의 밀도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동일하다라고. 그 다음에 철은 7.9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은 종류라고 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가 얘 보니까 8이야. 얘도 부피가 8이야. 알루미늄, 철 부피가 같은, 크기가 같아도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밀도도 달라지게 된다. 즉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철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밀도는 다르다. 이렇게 밀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탐구가 있네. 물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고서 10ml의 질량, 20ml의 질량, 부피 구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물의 질량이 10g일 때 부피 10ml, 물의 질량이 20g일 때 물의 부피 20ml. 부피분의 질량, 밀도 구했더니 둘 다 1이래. 1g per ml로 일정하다. 같은 물질일 경우에 양이 다르더라도, 부피가 다르더라도 어때? 밀도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큰 알루미늄 조각 밀도가 뭐니? 이거니? 2.7. 작은 철 조각 7.9네. 누가 더 크니? 작은 철 조각이 더 크지.
그런데 틀렸네? 반대로 얘기해놨지? 부피하고는 상관없어. 그치?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피를 비교하면 알루미늄과 철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겠지. 아, 부피? 아, 부피는 안 돼. 부피를 비교하면 왜? 많으냐 그냥?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작은 부피일 때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맞아? 작은 부피일 때 여기 있네. 작은 부피일 때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더 크네. 질량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맞아? 그 다음 25도씨 액체 A와 고체 B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부피가 얼마야 돼? 기억? 얼마 나와야지? 15요. 15? 왜? 아니에요. 아니 이거 왜? 그냥 이게 1.0으로 갔다 하니까 나눴을 때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야지. 1 나와야 되니까 얘도 얼마에 돼? 1 나오려면 15가 돼야 되겠지. 맞아? 이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B는 고체 B네? 이거 니은 얼마야? 10? 지금 고체 B의 밀도 얼마야? 왼쪽 거 가지고 밀도 구할 수 있지. 유나 얘 밀도 얼마야? 2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같은 물질이지. 그러면 얘의 밀도도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지. 그럼 니은 얼마? 20 그램. 됐어? 이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에 관계없이 밀도의 값은 같아야 돼. 됐어? 됐어? 여기 보면 일정한 압력이야. 일정한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액체 물질을 가열을 할 거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라면 끓여놓으려고 그 인덕션 위에다가 물을 끓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서 불을 가해주면 이 차가웠던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지. 자, 이렇게 어떠한 액체를 끓이게 되면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혹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더 올라가지 않아.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온도는 증가를 하게 되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액체야. 액체가 에너지를 얻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 액체니까 뭘로 변하겠어?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했어? 기화라고 될 거야. 기화가 일어나게 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이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100도씨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그때가 뭐야? 끓는 점이라고. 그러면 끓는 점의 정의를,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때 잘 봐야 될 게, 이때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는 액체 상태야. 그리고 여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액체와 기체 두 개가 같이 섞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그때는 상태가 뭐가 돼? 기체 상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돼. 기준 끓는 점 얘기 나왔을 때 대기압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그냥 우린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그냥 끓는 점 얘기를 하면 기준 끓는 점 얘기를 하면, 그즉 1기압인 상태에서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지게 될 거고 또 물 깊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기압이 높아지게 된 이렇게 기압에 따라서 끓는 점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의 끓는 점 측정하는 거 한번 봅시다. 물을 각각 10m, 20m 가열을 해봤어. 선생님 항상 얘기해요. 물, 라면 한 개, 라면 2개 끓이는 양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랬더니 물 10리터의 경우에는 여기 가열, 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지. 물이 20리터면 어떠니?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 라면으로 생각을 하면 라면 하나 끓일 때는 3분이면 끓는데 라면 2개 끓이는 물 1리터는 4분이 걸린다라는 거. 시간이 더 걸려. 그런데 둘 다 어떠니? 끓는 점의 온도는 100도로 같다라는 겁니다. 즉 액체에 상관없이 액체의 양에 상관없이 끓는 점은 같다. 자, 에탄올 한번 봅시다. 에탄올의 끓는 점도 기억을 해두면 좋아. 에탄올은 78도거든. 자, 온도가 20도씨에서 올라가는데 에탄올이 10ml 있을 때는 여기 걸리는 시간이 짧아. 그에 반해 20ml가 있을 땐 길지. 근데 둘 다 끓는 점은 78도씨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든 적든 같은 물질일 경우에 끓는 점의 온도는 같아. 다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지. 양이 적을 때 빨리 도달하고 양이 많으면 늦게 도달하게 된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의 끓는 점 얼마라고 해서 78도씨, 물의 끓는 점 100도씨. 즉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끓는 점이 달라져. 그 얘기는 끓는 점도 뭐가 돼? 물질의 특성이 된다. 맞아. 끓는 점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물질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에탄올의 끓는 점 측정하는 장치인데 여기 물중탕으로 끓이는 거야. 물중탕이 뭐냐면 이런 비커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여기다가 시험관에다가 뭘 집어넣고 에탄올 집어넣고 여기에 온도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열을 해야만 직접 에탄올을 가열하면 알코올이잖아. 불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중탕으로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기다 뭐 집어넣니? 끓임쪽 집어넣지. 끓임쪽은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다공성의 무슨 돌멩이나 사기 조각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끓임쪽이야.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끓임쪽 왜 집어넣어? 끓어서 넘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끓임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끓는 점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면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 되니까 자, 여기 봅시다. 물은 100도씨야. 에탄올 78도씨. 자, 구리는 2562도가 돼야 끓기 시작을 한다. 질소 봅시다. 마이너스 196도가 되면 끓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온에서 뭐 기체로 작용을 하겠지. 자, 이렇게 일기압일 때 물질들은 다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금 더 어려우는데 압력하고 끓는 점은 조금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 압력에 따라서 이 끓는 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 잘 봐야 돼.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얘도 낮아지게 될 거야.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압이야, 기압.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기압이야. 대기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기압 줄여서 그냥 대기압 줄여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 부피당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긴 옆에서도 밀겠지 위에서만 미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모든 방향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을 기압이라고 할 건데 기압이 낮아진다고 해서 왜 끓는 점도 낮아지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기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압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지 않는 공기 입자들이 누르고 있는 힘이 강할 거야. 그러면 액체가 잘 봐봐. 지우야, 액체가 끓으면 뭘로 변한다고 했어?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물 분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결국엔 뭐가 돼? 수증기가 돼서 위로 날아가는 건데 여기 기압이 높아. 그러면 여기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오려면 힘들겠지. 그러면 떨어져 나오려면 얼마?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겠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그에 반해서 여기 위에서 누르고 있는 기압이 작아. 대기압이 작아. 압력이 낮아.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끓일 때 바깥으로 즉 기화가 되기 훨씬 쉽겠지. 그러니까 조금의 에너지를 줘도 얘는 끓는다고. 그러니까 끓는 점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가 이거야.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기가 일기압이야. 일기압.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많이 존재를 하지. 그러면 여기가 지상이면 중력이 모든 걸 끌어당길 거야. 마찬가지 공기도 끌어당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이 기권의 영역이 1000km거든. 지상으로부터 1000km고 1000km 이상은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표현을 할 거야. 외권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 1000km라고 했었을 때 여기 30km까지 대기의 99%가 다 여기에 몰려 있어. 그리고 나머지 1%가 여기 얼마니? 1000에서 30배니까 9700km에 희박하게, 여기는 완전히 희박하게, 여기는 일부 있고 여기에 모든 공기 입자들이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어디? 여기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굉장히 많은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공기 입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누르는 힘이 세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일기압이야. 여기가 일기압.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들이 희박하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럼 산에서 여기가 1기압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0.9기압, 0.8기압, 0.7기압으로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질 거야. 산으로 올라가면 에베레스트산 가면 막 0.7기압까지 낮아져. 그러면 물이 지상에서는 100도에서 끓을 거야.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며.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몇 도씨에 끓어? 95도씨에서 끓고 이쪽 올라가면 8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 물이 라면 끓여 먹으면 비유하기 좋아. 거기는 80도씨에서 라면이 끓어. 물이. 그러니까 거기다 라면 끓여 먹으면 어때? 80도씨밖에 안 되니까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 면이 안 익어. 설익어.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밥이 설익어. 설익어. 왜?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려면 어떻게 돼? 압력밥솥을 갖고 가든지. 무겁잖아. 코펠 얇은 거 가져가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뭘 올려? 돌을 올려놔가지고 뚜껑을 최대한 눌러서 그 안쪽에 압력을 좀 크게 해서 끓는 점을 높이는 방법. 이게 산에 가서 지금 치사가 안 되지만 예전에 산에 가서 밥을 해 먹는 방법이야. 그냥 여기에서 우리 막 물이 끓어서 20분 끓이면 집에서 밥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20분 끓이면 밥이 설익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럼 저기서는 뭐냐? 못 먹어요? 어? 밥이랑. 밥? 오래 끓여야지. 오래 끓이고 뭐 눌러놓고. 자, 압력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니? 그 안에 밀폐를 시켜서 압력을 안에 높여 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0도까지 올라가. 100도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밥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익지. 그러니까 어때? 맛있어.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압력이 높아진다? 120도까지 끓는 점이 높아지게. 여기는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낮아져? 끓는 점도 낮아져? 밥이 설익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됐니?
자,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끓는 점도 이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는 물질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 끓는 점이 같다고. 물질이 다르면 끓는 점이 달라져. 그래서 끓는 점도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 얘기 안 했네 아까. 아니, 액체가 열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왜 기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나요? 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받은 에너지는 다 여기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액체에서 뭘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이 돼.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 그래서 다 상태 변화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야? 상태 변화 안 하니까 그 에너지가 뭐를? 이 기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왜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을 왜 78도씨에 끓느냐라고 하면 물 분자들끼리 물 분자, 물 입자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있을까요? 물 입자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러면 자, 액체는 고체는 이렇게 입자들이 붙어 있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액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조금 더. 기체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얘 잡아당기는 힘을 풀어야 돼. 풀 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건데, 이 잡아당기는 힘을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하거든. 물의 인력은 되게 세. 얘를 잡아당기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탄올은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는 떨어져. 그렇게 잡아당기는 인력 차이가 물이 에탄올보다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된다. 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번에 녹는 점 얘기하자. 녹는 점. 얼음 생각하면 쉬울 거야. 얼음점. 얼음. 자, 일정한 압력에서 얼음을 한번 가열을 해볼 거야. 얼음은 뭐니? 고체지. 그러면 얘가 뭘로 변할까요? 녹아서 액체로 변하겠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봐봐. 얼음을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게 될 거야.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얼음이니까 고체지. 그러면 얘가 뭘로 변하겠어? 액체로 변하게 된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뭐가 일어나니? 상태 변화인 융해가 일어나게 될 거야. 융해가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되니까 이때는 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 자, 이제 물이 만들어졌어. 이제 얘를 냉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다 일정하게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였니? 액체 상태였어. 액체 상태가 이제 뭘로 다시 고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이런 식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 가지고 있는 열을 막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될 때, 그때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같은 물질이지. 지금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됐다가 다시 얼음이 되지. 그럼 같은 물질인 경우에 요 어는 점, 녹는 점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 0도씨, 얼음의 녹는 점 0도씨. 같은 물질이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할 때 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양이 적거나 많거나 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녹는 점, 어는 점 어떨까? 달라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녹는 점, 어는 점도 뭐가 돼?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쉽지? 아니요.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얘를 가열을 해볼 거야. 그런데 3g을 가열하고 5g을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고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를 뭐라고 해?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팔미트산 3g을 녹이든 5g을 가열하든 녹는 점이 다 62.5도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물질의 양이 다르면 팔미트산 3g이 먼저 녹는 점에 도달할 거고 팔미트산 5g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다 뿐이지 결국에는 둘 다 62.5도에서 녹는 점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 녹는 시간,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달라질 뿐 그 온도는 같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종류 봅시다. 팔미트산 3g하고 얼음 3g을 어때? 질량은 같네. 양은 같아. 그런데 종류가 달라서 녹였어. 가열했더니 팔미트산은 62.5도에서 녹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더라는 거야. 시간도 다르지. 자, 물질의 양은 3g, 3g 같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달라버리면 녹는 점은 서로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 봅시다. 어느 점? 녹는 점, 아는 점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기압일 때 물은 0도씨야. 산소는 219도. 구리는 1085도가 돼야 녹는다라는 겁니다.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와 녹는 점, 끓는 점의 관계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로 이해하면 조금 어려운데 라면 한 개를 끓일 때 하나는 1단으로 끓이고 하나는 2단으로 끓이자라고 했으면 누가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겠어? 2단으로 끓이게 되겠지. 강한 불꽃이 어때? 빨리 적은 시간 내에 1분 안에 끓고 약한 불꽃은 2분 걸린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런데 어때? 둘 다 100도씨에서 끓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라면으로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야. 됐니? 불꽃의 세기가 세면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해. 그렇지만 불꽃의 세기가 약하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져. 대신 둘 다 끓는 점은 어떤? 같다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녹는 점을 어디에 이용을 하냐? 녹는 점을 낮게 이용을 한 게 퓨즈야, 퓨즈. 퓨즈가 뭐냐면 납하고 주석하고 두 개의 납하고 주석이라고 하는 물질 두 개를 섞어버려. 그럼 얘가 녹는 점이 더 낮아져. 그러면 그 퓨즈는 어디에 들어가? 이러한 가전제품에 들어가지. 과도하게 전류가 확 흐르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퓨즈가 딱 하고 끊기면서 전기가 끊겨. 그러면 얘를 고장나는 거야. 왜? 과하게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고장나거든. 메인 기판.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기판이 80만 원이야. 기판이 80만 원이라고. 근데 과다하게 전류가 들어와서 퓨즈가 없으면 그냥 기판이 망가지겠지. 그러면 새로 사라는 얘기지. 근데 퓨즈는 100원, 200원밖에 안 해. 100원, 200원밖에 안 해.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 얘가 딱 하고 끊어지거든. 그래서 얘가 끊어지려고 하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딱 끊어지는 거. 그냥 납으로 하나만 하면 얘가 잘 안 끊어지니까 거기다 주석을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녹는 점이 더 낮아 버리니까 전류가 딱 과도하게 흘리면 그냥 바로 그냥 끊어져 버려서 전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바람에 요 비싼 기판, 메인보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한 게 뭐냐면 니켈로 만든 비행기 엔진이나 철로 만든 주방용 조리도. 조리도구 보면 불에서 계속 냄비에다 웍에다 놓고서 이제 짬뽕 만들어야 돼. 어느 순간 이게 녹는 점이 낮아. 웍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요거까지. 자, 요것과 하나까지 더.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물질의 상태야. 자,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물질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다라고 하면 고체야. 끓는 점보다 지금 어떠한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뭐가 돼? 액체 상태가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고체의 녹는 점 비교하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고체의 녹는 점을 측정해서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관에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3g 넣고 물중탕으로 가열을 할 거야. 그래놓고 무선 온도 센서 꽂아놓고 앱으로 측정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팔미트산 3g인데 팔미트산 5g, 스테아르산 3g 5g이야. 그냥 스테아르산이 뭔지 팔미트산이 뭔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물질의 종류가 두 종류이다. 같은 종류의 3g, 5g 양이 다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 팔미트산이 뭔데요? 선생님도 잘 몰라. 자, 결과 봅시다. 팔미트산의 경우 보니까 3g이 됐든 5g이 됐든 녹는 점이 63도로 동일하더라. 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가 뭐라고 했으니까? 끓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아, 녹는 점이라 끓는 점. 끓는 점. 자, 여기도 스테아르산도 보면 얼마니? 3g이 됐든 5g이 됐든 69도로 녹는 점이 일정하대. 다만 뭐가 다르니? 3g일 때 도달하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 여기 5g일 때 도달하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어때? 녹는 점은 같지만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 양이 많을 때. 스테아르산도 마찬가지겠지. 69도로 녹는 점은 같지만 도달하는 시간이 어때? 다르다라는 거. 됐니?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녹는 점은 다르다라고 보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 위 탐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지. 자, 그러면 녹는 점은 봐봐. 다르네? 물질이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 맞는 내용이 될 거고 녹는 점은 3g이든 5g이든 63도 3g이든 5g이든 69도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스테아르산은 팔미트산보다 어느 점이 높다. 이거 녹는 점만 했는데? 녹는 점하고 어느 점하고는 같지. 그러니까 팔미트산에 어느 점 63도가 될 거고 스테아르산에 어느 점 69도가 될 거야. 얘가 높네. 스테아르산은 팔미트산보다 어느 점이 높다. 얘도 맞겠고. 그 다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는 계속 높아진다? 계속 이게 지금 고체잖아. 고체에서 올라가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올라가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이때 유지가 되고 다시 또 올라가지. 즉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는 계속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 되면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녹는 점이 도달했을 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틀렸네? 4번이 되겠네. 5번도 볼까?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요거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온도 63도.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온도 69도. 이게 녹는 점이 될 거야. 자, 고체 물질 A, B, C, D가 있는데 가열 곡선을 나타냈네. 같은 종류가 뭐냐라는 거지. 같은 종류. 단 외부 압력과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는 모두 같다라고 했었을 때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의 특성이 뭘 고르면 돼? 녹는 점을 찾으면 돼. 녹는 점이 같은 애. 녹는 점이 같은 애 누구니? B랑 C요. B랑 C가 되겠지. 그러면 누구의 양이 많을까? B하고 C? C요. C. 얘는 시간이 짧고 얘 시간이 조금 더 걸렸으니까 B보다는 C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